자, 도란도란 경제 이슈 시간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연말이기도 하고 요즘에 또 시국이 어지럽다 보니 많이 네, 바쁘실 시국이 것 바쁘죠. 같습니다. 뭐. 그렇게 네. 말합니다. 예. 자,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 보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으신데요. 음, 일단 10일 동안 불투명했던 전국의 향방이 일단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경제에 미치는 이 충격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아무래도 그 미래를 전망하려면 과거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을 2004년과 2016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한번 봤습니다. 이때 두 번을 봤더니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탄핵안 가결 이후에 단기간에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아, 그 원달러 환율 역시 국회 탄핵안 가결 전후에 변동성이 확대되긴 했지만 네. 이 대체로는 사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국내 탄핵 이슈보다는 음, 글로벌 달러화 흐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외국인 주식 투자는 탄핵안 가결한 그 달에 순투자 규모가 전달보다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채권 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채권 투자의 경우에는 음, 그 달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였고요. 음, 그래서 일단 정치 불확실성이 줄면 탄핵 이벤트보다는 펀더멘탈과 대의 여건에 따라 우리 경제 방향성이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그대로 봐도 될까요, 이번 예상도? 그게 약간 지금 좀 그런데요. 네. 이 문제가 뭐냐면 과거 두 차례 탄핵 때보다 지금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이 훨씬 취약한 상태라는 그렇죠. 점입니다. 네. 이 과거 탄핵 국면을 보자면요. 2004년에는 중국의 고도 성장이 있었습니다. 음, 그 성장에 힘입어서 우리 경제가 성장했고요. 네. 2016년을 보자면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아, 네, 우호적인 해외 여건이 수출 개선을 통해서 성장세를 뒷받침한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을 보자면 사실 통상 환경 불확실성 높아지고 있죠. 네. 그리고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도 심화한 상태입니다. 음, 음. 그래서 과거엔 그랬지만 대내 상황을 좀 비춰보자면 탄핵 충격파가 과거보다 클 수 있다라는 음. 게 대체적인 시장의 전망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 공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처럼 어려운 게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다들 걱정을 좀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리더십 부재가요.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대형 악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음, 특히나 지금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이 낮아졌는데 이번 사태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 OECD 한국 담당이 한 언론에다가 이 정치적 대치, 시위,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우리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게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음, 이게 지난 4일에 OECD가 내년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낮출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이 글로벌 IB나 국제 신용평가사 국내 정치적 상황을 내년 성장률을 제약하는 악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음, 골드만삭스는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역시 1%대입니다. 네. 그런데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 그렇죠. 사실 1.8이면 낮은 건데 더 낮출 그렇죠. 수 있다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은 한국의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부정적이 됐다라는 네. 거네요. 이미 주요 기관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2% 전후로 했어요. 음, 근데 여기서 지금 더 낮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1%대 전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 대선 이후 비상계엄 전까지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반영되지 않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이 KDI가 2%, 아시아개발은행 2%, 한국은행 1.9, 음, 2%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더 낮아질 거라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성장 동력이 떨어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답답한 상황이고요. 네. 이 때문에 정치권은 탄핵 정국을 빨리 수습해서 경제 정책을 공백을 최대한 줄이고요. 정부와 한은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좋은 조언이긴 합니다만 답답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일단 앞서 두 차례 탄핵 국면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환율이 괜찮았어요. 다시 금방 되찾아왔습니다. 근데 음. 이제 이번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좀 궁금해요. 일단 오늘 환율 상황을 보자면요. 네. 전날보다 한 2원 정도 올라서 1,438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사실 개헌부터 탄핵 사태까지 오면서 1,400원을 훨씬 넘어서 1,430원대를 오가는 고환율 사태를 그렇죠.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보니까 1,433원으로 주간 거래 마감했습니다. 음, 그리고 야간 거래 종가도 보자면 1,435원, 지금은 오히려 1,438원 조금 오르는 건데요. 뭐 급등한 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당장 탄핵안이 가결됐다라고 해서 이 1, 2, 3 비상계엄 사태 후 직후에 급등한 원달러 환율 이 진정세를 찾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 1,400원대 환율을 뉴 노멀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1,400원이 막 비싼 것 같았는데 어느덧 1,400원대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정치적 불확실성 여전히 큽니다. 음, 게다가 경기 위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장률 전망 1%대로 나왔잖아요. 네. 뭐 좋을 수가 없죠. 음, 게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강달러 압력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린 근본적으로 보자면 우리 경제 펀더멘탈 우려 때문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 전망 한국은행도 1.9를 봤어요. 음, 그런데 이제 개엄 이후에 아마 반영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IB나 국제신용평가사 아마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더 낮추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음, 소비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음, 무역이 안 좋으면, 수출이 안 좋으면 소비라도 살아나야 될 텐데 사실 소비는 더 걱정이죠. 그렇죠. 쓸 최근 돈이 전국 있어야 소비를 합니다. 맞습니다. 전국 불안해요. 사실 저도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저녁에 매번 산책하는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이 뭐 시끌벅적했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요. 한산하죠. 네, 연말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소비가 위축된 걸 당장 볼 수 있는데요. 뭐 음, 수출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의 1.9% 성장 전망 이거마저 달성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율이 다시 과거처럼 1,300원 수준으로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뉴 노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어려운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증시 상황도 좀 예측해 볼까요?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스피는 지금 현재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0.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음, 사실 오늘 시장 탄핵안이 가결됐으니까 오늘 시장이 좀 좋을 거야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겠지만요. 네. 사실 상황 짚어보자면 주말에 아마 탄핵안이 가결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이미 탄핵안 가결은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지난주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2.7%, 코스닥 지수는 4.9% 각각 올랐습니다. 이 9일에 탄핵안 가결 무산 여파에 각각 2.78%, 5.19%씩 급락했는데 이후에 오는 주말에는 탄핵안이 가결될 거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회복 흐름을 보였고요. 4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보이면서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증시 바닥론이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요, 정말 너무 싸졌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주가의 저평가, 주가가 얼마나 가치를 나타내느냐를 나타내는 게 PBR 지수라고 있거든요. 주가 순자산 배율. 그러니까 이게 만약 PBR이 1이다라고 하면 기업이 가진 자산을 다 팔면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피 전체로 보자면 9일에 0.83까지 떨어졌습니다. 1도 채 되지 않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 10월 31일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죠. 이때 증시가 다시 반등하면서 0.88배를 기록하긴 했는데 네. 여전히 1배 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이제 증시 대금도 보자면요. 코스피 월평균 거래 대금이 11월에 9조 9천억 정도였어요. 근데 이달 들어선 9조 8천억 수준으로 줄었고요. 신용 잔고 역시 지난 12일 기준 15조였는데 이게 20년 8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인 시장에서 업비트라는 거래소 한 곳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15조 원이에요. 코스피보다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국장을 외면하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앞서 말씀드린 성장률 전망 같은 걸 보자면 뭐 국장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가격 자체만 놓고 보자면 딴 건 맞습니다. 네. 지금이 어쨌든 뭐 매입을 해야 되는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이긴 하네요. 장에 그건 들어서야 되는 시기긴 하네요. 그건 알 수 없죠. 네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네네.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또 미국의 경제 상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번 주에 결정한다고요. 네, 뭐 금리 슈퍼위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최소 22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네.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러시아. 이곳의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데요. 네. 이들 국가의 총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 약 40%에 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급력이 아마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시장이 이번 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금리 결정이 궁금합니다. 예상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사실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17일에서 18일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요. 19일 새벽 한 4시쯤에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앞서서 9월하고 11월에는 2회 연속으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금리를 낮출 거다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연준의 금리를 전망하는 시장 지표가 있거든요. 네. 이게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곳에서 전망하는 그 연준이 금리를 25%포인트 인하할 거다라는 확률이 약 96%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의 대부분이 다 0.25%포인트는 내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또 로이터 통신이 경제학자 10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거든요. 네.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93명이 역시나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8에서 9% 이르던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근 2%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고금리 상태가 이어지니까 이거 미국인들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고용시장에서 일부 좀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리를 낮추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96%면 거의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관심을 두는 건 지금 얼마를 내리느냐가 아니라 내년에 과연 연준은 금리를 얼마나 내릴까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12월 FOMC 회의에서는 이른바 이제 점도표라는 게 발표가 되거든요. 네. 이 각각의 연준 위원들이 나는 금리를 얼마로 전망해라고 점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으로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할 거야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연준 위원들 각자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점을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결정하는 건 결국 연준 위원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위원들이 어떻게 전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까가 궁금합니다. 이 점도표가 지난 9월에 나왔거든요. 네.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오는 그 월이 있어요. 지난 9월에 나왔고 이번에 이제 12월에 나올 텐데 이 9월 점도표를 보자면 내년 금리를 보니까 내년에는 금리를 4번 정도 인하할 것 같다라고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점도표가 한 2번 낮추는 거 아니냐로 나올 것 같다라고 시장은 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이 미국이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높이고 내수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감세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물가가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가가 뛰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낮추긴 낮추는데 앞으로 많이 낮추지 않을 거야라고 예상한다라고 해서요. 매파적 인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매파는 사실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낮추지만 매파적으로 낮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트럼프 당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매파적 인하로 해서 당초처럼 한 내년에 4번쯤 내리는 게 아니라 한 2번 정도 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뭐 취임도 안 했는데 멕시코랑 캐나다에 25% 세금 부과하겠다. 네. 중국에는 뭐 최대 60%까지 폭탄을 부과하겠다. 막 던지고 있죠. 막 던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의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큰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불법 이민자들 즉각적으로 쫓아내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저렴한 노동자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그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아마 미국은 내년의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추는 거 아닐까, 미국 연준은 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굉장히 다른 예측들이 또 나오고 기존의 예측들이 바뀌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우리 지도자의 부재에 대한 이런 걱정도 또 새롭게 들기도 하고요. 자,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본도 관심입니다. 지난번에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되면서 또 시장에 혼동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금융정책결정회의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18일에서 19일 열립니다. 이번에는 아마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행이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무려 17년 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끝냈고요. 7월에도 0.25%포인트 정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계속 동결했어요. 네. 왜 동결했냐면 갑자기 올리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엔캐리 자금 청산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금융시장이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시장은 전망하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연준과는 좀 다른 반대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연준은 올리지만 앞으로는 잘 안 내릴 거야. 내리지만 앞으로는 잘 안 내릴 거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동결이지만 앞으로는 인상할 수도 있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일본 경제 지표를 보자면요, 모두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자면요, 동월 대비해서 3.7% 올랐습니다. 네. 10월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어요. 그러네요. 네, 과거 수치와 비교하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데요. 게다가 일본 도쿄도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해서 2.2% 올랐습니다. 이게 일본은행이 지정한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있거든요. 이게 2%예요. 이걸 웃돌죠.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세졌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엔 안 올리겠지만 조만간 올릴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이 걱정하는 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게 정확하게 수치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전체 엔캐리 트레이드 추정 잔액이 506조 6천억 엔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 만약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청산 가능성이 높은 자금은 32조 7천억 엔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굉장히 적어지네요. 네, 청산 가능성이 높은 자금. 그래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면 환율이 당연히 급등하겠죠. 그리고 우리 투자금 이탈하겠죠. 그래서 정부와 하느니 긴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인상 가능성을 시장에 이렇게 약간 표현하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랑 미국 쪽 금리 예상을 좀 해봤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또?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조금 자잘하긴 하지만 어쨌든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 19일 회의에서 금리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스웨덴 중앙은행 지난달에는 기준금리 0.5%포인트 좀 많이 내렸죠. 근데 이번에는 속도를 낮춰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반면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1년 만에 둔화를 멈추에 따라서 기준금리 동결할 것 같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목표치가 4%인데 이거를 2배를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여기 기준금리가 무려 23%인데 2%포인트 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일에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기준금리를 연 3.4에서 3.1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 9월부터 3차례 연속 인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보자면요, 물가 압력이 있으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물가 부분이 진정돼 있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분위기고요. 이 가운데서 우리 한국은행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경제를 살리자라고 하면 금리를 이제 앞으로 낮춰야 될 텐데 또 물가 생각하면 또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가 않고 가격 우체랑. 네. 금리 이야기를 쭉 해보면서 경제 여전히 어렵구나,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요. 또 한숨도 많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고물가입니다. 특히나 이 외식 물가가 올해 내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올 한 해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한국소비자정보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을 보자면요.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먹는 팔 때 외식 메뉴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 뭐가 있냐면 아마 다들 예상하실 텐데 김밥, 짜장면, 비빔밥, 냉면, 칼국수, 삼겹살, 삼계탕, 김치찌개, 백반 요거거든요. 이게 네. 얼마 올랐을 것 같으세요? 서울 기준으로? 글쎄요. 뭐 한 1,000원, 2,000원? 그러니까 이제 이건 퍼센트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예, 4% 올랐어요. 4%? 예, 좀 너무 안 오른 것 같죠? 네. 체감적으로는 훨씬 더 오른 것 같은데 어쨌든 평균으로 보자면 4%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대 외식 메뉴 중에 뭐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김밥이요. 맞습니다. 네. 김밥의 상승폭이 제일 큽니다. 비싸더라고요. 올해 1월에 평균 3,323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11월 3,500원으로 5.3% 올랐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안 판다고. 왜냐하면 김밥이 이게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재료비를 따지면 네. 그 가격에 팔 수가 없는데 가격을 높여서 팔면 사람들이 김밥을 안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김밥은 약간 싸야지 이 정도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김밥의 속재료들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비싸게 팔면 속재료가 다양해지거나 아니면 속재료를 거의 없애거나.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김밥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밖에 이제 짜장면 같은 경우에도 한 5%씩 올랐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8개 중에 제일 적게 오른 게 김치찌개 백반입니다. 2.4% 올라서 그나마 적게 오른 건데요. 네. 또 약간 충격적인 건 삼겹살 200g 한선에서 가격을 보니까 이미 지난 5월에 2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와, 삼겹살도 진짜 비싸졌네요. 예전에 보니까요. 가격이 똑같은 곳이어서 여기 좋다 했더니 그램 수가 줄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가격을 안 올리거나 그램 수를 저 혹시 보셨어요? 삼겹살이 원래는 예전에는 다 200g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1인분 가보면 이제 150g으로 바꿔놨어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120g까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20g 너무 적게 나왔길래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조금이에요? 그랬더니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20g. 네, 다이어트하라고. 그건 우리가 선택하겠습니다. 네, 물가 다이어트. 네.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물가 상승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원달러 환율 1,400원 뉴 노멀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해외 식재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식량 자금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식재료를 다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환율 상승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식자재 가격 오르고 이게 시차를 두고 외식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결국 외식 물가가 더 뛴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외식 물가 뛰면 그것과 비슷한 속도로 서비스 물가도 뛰게 됩니다. 그래서 외식 메뉴 위에 세탁, 숙박, 임의용, 목욕 등 주요 5개 개인 서비스 요금도 올해 일제히 올라서요. 서울 기준으로 성인 여성 커트가 지난 1월에는 21,615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달에는 22,923원으로 6.1% 올랐습니다. 이렇게 싼 거 못 봤는데. 평균입니다. 평균. 네네. 네.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 요금도 2% 안팎으로 올라서요. 역시 또 한 번 진리가 입증이 됐는데요. 역시 내 월급만 빼고 안 오른다. 다 오른다. 네. 내 월급만 안 오르는데 사장님 네.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서비스 요금도 오르고 있다. 오늘은 일단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경제 뉴스들도 있습니다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해주십시오. 네. 네, 오늘도 도란 우리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